이래서 투자를 꼭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드는 오늘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좀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좀 꼭 봐야 될 섹터를 돈이 되는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좀 맞을까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옆에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기분 좋게 네네네. 워낙 이제 기록을 경신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이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금이 난리가 났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부터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이게 네. 그 셧다운 이슈 미국과 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 그러면 런던에서 거래되는 국제금을 금이라고 부릅니다. 국제금이라는 것은 런던 LM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참고로 영국이 전 세계 그런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거 거래에 가장 핵심적인 시장이었고, 그리고 금은 현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보관 창고에 보안 문제라든지 도난 위험이 있다면 금을 맡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 그러면 런던 금을 대표적인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런던 금을 기초로 한 선물 상품, 금 선물 상품으로 ETF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각국 정부들이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와 가치의 하락, 그리고 미국 채권에 대한 가치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금 현물을 서로 확보하려고 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각국 중앙은행, 특히 중국을 필두로 해서 네네. 중국 중앙은행들이 금 현물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급증을 한다다가 최근에 또 셧다운 우려가 발생하면서 셧다운은 결국은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이 금 가격을 건드렸고요. 참고로 한국에는 KRX 금 현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런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제 금 현물과는 약간 다른데요. 한국에서 거래되는 한국 거래소가 거래를 주관하는 금 현물 상품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국제금 가격 대비해서 한국 금 가격이 무려 10% 이상의 프리미엄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정부의 금 매입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가들도 이제는 금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되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금 현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됐고 금 현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결국은 금 ETF, 특히 금 현물 ETF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도 너나 할 거 없이 산다고 하고 네. 금이 이제 정말 금값이 되고 있으니까 네. 수요가 몰리는 거겠죠. 수요가 네. 몰리니까 가격이 강한 흐름들이 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게 미국 그 정부의 셧다운 이슈로 네. 또 촉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제 뭐랄까 가속을 또 붙여준 그런 네. 모양이 됐네요. 마치 우리 지금 코스피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로 튀어버리는. 네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집권 처음부터 이제 셧다운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 연방정부 7년 만의 일이고 네.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지금 이제 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양한 자산군에 좀 살펴볼 영향력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셧다운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예. 이제 그 뉴욕 시장 또 강했고. 네네. 네, 예를 네. 들어서 2013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 셧다운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16일 동안 셧다운이 발생을 했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종료 직전쯤에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35일 동안 최장기 셧다운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셧다운 발생하니까 지수는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 종료 전까지 10% 이상 상승하면서 결국은 셧다운 자체가 경제를 멈추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지출 정지 요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요즘 셧다운이 무서운 건 딱 하나예요. 뭐야? 최근에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 지표들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 네네. 지표가 발표가 안 돼요. 네, 지표가 문을 닫으니까. 네, 네, 지표가 네. 발표가 안 되니까 저희는 블랙아웃이라고 부르는데 블랙아웃 기간 고용 잘 나왔어? 안 나왔어? 잘 나왔을 텐데 예. 고용이 잘 나와야 미국 경기 침체가 안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요 확인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 불안감, 불확실성. 예, 불확실성.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아랑곳 안 하고 뉴욕 증시 가는 거 봐도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특성상 협상으로 쓰겠죠. 막 네.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이제 걱정되고 리스키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채권 중이에요. 네.
그 물가와 연동된 국채 있잖아요. 네네네. 팁스? 네, 이런 팁스라고 얘기를 팁스라고 했는데 불립니다. 그 리스크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ETF 전문가가 좀 봐주세요. 네네네. 예, 예. 참고로 팁스라는 것은 예. 물가 연동 채권이고요. 채권은 픽스드 인컴, 받게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게 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폭등을 해서 실제 금리가 뚝 떨어지게 되면 나는 똑같은 100원을 받더라도 이 100원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물가를 연동해서 금리를 정하는 물가 연동채 팁스라는 것이 있고요. 팁스는 명목 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계산을 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미래에는 물가가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젯밤에 미국 국채 시장을 봤어요. 미국 네. 국채 시장을 봤는데 단기 금리도 조금 떨어지고 중장기 금리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같이요? 예, 그러니까 같이 떨어지면서 이걸 불 스티프닝이라고 불리우는데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물가도 여태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단기 금리는 조금 조절을 했었지만 장기 금리는 아니야, 역시 경기 침체 올 거야. 맞아. 경기 침체 네. 올 거니까 나 장기 금리 안 떨어뜨릴래. 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는데 경기 침체가 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반영이 되면서 10년 금리 그리고 30년 금리도 좀 떨어져서 채권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팁스 쪽에서는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뭐 팁스 관련된 이슈는 없지만 오히려 지금은 중장기 채권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 미국이 약간 침체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중장기 채권 꿈쩍도 안 했던 네. 30년 채권 이런 것들이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기 굉장히 긴 네. 그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기는 막 떨어져도 그 장기는 안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됐었었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항상 네. 야 금리 좀 떨어뜨려줘, 금리 좀 떨어뜨려줘라고 네. 얘기를 했었죠. 결국 그래서 트럼프 의도대로 가기는 하네요, 시장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또 들어 올리는 흐름들. 맞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거 가장- 보면 경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은 대규모 캐펙스 투자가 필요한 네. AI, 그렇죠, AI 인프라, 아. HBM 이런 쪽이 오르는 것은 이런 네. 매크로 환경을 좀 이해하시면 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방송을 잘하시는 분이라서 네.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네.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셧다운 이슈 이런 거 있어도 나스닥이 너무 강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말씀해주신 AI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집행을 확인해서 네. 어제도 시원한 빅딜이 이제 일어난 네. 것처럼.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지수가 올랐잖아요. 네. 매수 고 이런 의견이 있어요. 네. 더 가야 될까요? 더 어떻게 갑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안 갈 네. 수가 없는 예. 상황이고요. 첫 번째 이유는 나스닥이 갔던 첫 번째 이유는 미국에 있는 저희는 메가캡이라고 부르거든요. 메가캡. 이제는 뭐 울트라 이 정도 안 씁니다. 이제 메가. 예, 울트라 메가. 예, 맥이 오만하면 M이 이제 붙는 예, 거예요. 맥이 예, 아니고 예, 메가입니다. 예, 메가캡들은 솔직히 미국에서 매출이 별로 없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니까 연방 정부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낮고 글로벌 매출이 주력이기 때문에 셧다운 된다고 해도 연방 정부 매출 요만큼만 희생하면 돼. 우리는 딴 데에서 이만큼 벌고 있으니까 이게 나스닥이 강했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드디어 셧다운으로 말미암아 장기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봐 셧다운 경제 지표 안 나오고 연준이 역시 장기 금리 떨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결국은 금리에 민감한 AI 캐펙스 투자는 나스닥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두 가지 논리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런 매크로 환경 단번에 바뀌긴 쉽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뭐 고용이 어마무시한 뭐 화랑으로 너무 고용 좋아, 고용 최고 이러지 않는 이상 뭐 대번에 바뀌기는 쉽지가 않아서 네. 결국은 나스닥은 좀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에는 ETF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에서 나스닥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바구니에 네. 깔끔하게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ETF 그래서 전략도 같죠?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네. 뭐 지수를 사야 됩니까? 종목을 네, 사야 됩니까? 네.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메가캡 기업들은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된다. 특히 뭐 우리가 흔히 ETF 이름 보면 메가캡 기업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탑 7, 탑 3, 네. 탑 4, 탑 10 이런 것들은 대부분 메가캡 기업들의 비중을 극대화시킨 ETF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네. 그냥 테크 탑 10,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종목들은 반드시 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크 강하니까 그쪽 네. 테크 안에서도 대장주들 이게 없으면 이렇게 시원하게 오르는 장에서도 나만 수익률이 안 난다. 네. 굉장히 찝찝하다. 네. 이런 느낌 드실 수 있고 반대로 이쪽 비중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추석 전에 마음 굉장히 여유로워지시는 거죠.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HTS 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세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쉴까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갖고 미국장만 좀 보면서. 미국장도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시장도 빅딜이 있었고 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100조 원 딜 있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8% 급등하는 흐름들. 네. 전반적으로 AI 있고 반도체 있고 로봇 드론 섹터 있잖아요. 네. 어떤 걸 좀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 일단은 괜찮을까요? 네. 레파토리는 다 달라요. 결국은 그 종목들을 그 ETF를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른데 뭐 AI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슈퍼앱이에요. 예. 슈퍼앱. 앱. 네, 슈퍼앱. 이제 우리가 오픈 AI를 챗 GPT를 단순히 물어보는 데 쓰지 않고 이걸 이용해서 커머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겟팅된 광고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슈퍼앱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AI 인프라는 이제는 돈 버는 AI 쪽으로 갈 수 있고 돈 버는 AI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버,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 AI 관련된 전력 관련된 이런 어떻게 본다면 인프라가 네네.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각국 정부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어요. 참고로 한국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에서 3%대인데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EU도 국방비를 네. 기존의 2%에서 5%로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방비를 늘린다면 옛날처럼 포탄이나 이런 걸 살까요? 아니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최첨단 드론. 맞습니다. 네. 그런 결국은 국방비 증액이 최첨단 무기 쪽의 수요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최첨단 무기를 대표하는 것이 우주항공, 드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드론 관련된 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다가 최근에 한국엔 뭐니 해도 노란봉투법 예. 이게 뭐 노란봉투법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전 세계적으로 노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 인구 감소를 대처하기 위한 산업용 로봇 그리고 또 산업용 로봇이 진화를 하고 해서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당연히 뭐가 붙을까요? 액추에이터. 배터리가 붙겠죠. 배터리. 네. 배터리? 배터리. 네, 배터리가 붙을 수밖에 없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배터리가 고성능 그리고 삼원계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압축 밀착도가 에너지 밀집도가 높은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배터리도 다시 한번 각광을 받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이게 AI 시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하나 앞서서 언급드린 것 중에 하나를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게 네. 리튬 아메리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 배터리 얘기 이제 네. 생각나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급등했어요. 네. 근데 역시 미국 행정부가 대출 조건 대신 지분을 지분을. 산다. 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리튬 전기차의 핵심 소재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결국은 예. 리튬 아메리카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표 딱 이렇게. 아니요 트럼프 입맛에 딱 맞게. 트럼프가 늘 얘기하는 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리튬 아메리카도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참고로 리튬 아메리카라는 광산은 거의 폐광 수준이었어요. 채산성이 안 맞고 생산 단가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리튬 광산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단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채굴이 안 됐었는데 네. 결국은 트럼프 2기는 히토리움 그리고 반도체 네. 그리고 배터리 광물 이런 것들을 안보 자산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결국은 지분을 투자하고 또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리튬 아메리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정부가 지분 참여를 했다라는 것은 밸류에이션상 하방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뭐 글로벌리 하게 봤을 때는 우리도 좀 리튬 광산을 좀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 아메리카나 인텔이나 정말 죽으란 법은 없다고 네.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어쨌든 한 방이 있네요. 네, 한 방이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플레보다 왜 물가 상승 말인데요. 내가 가진 주식의 수익률이 더 올라야지 사실 수익률이 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종종 하더라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주식이나 ETF 전략이나 추석 연휴를 맞아서 그 후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지 말라고는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네. 예.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일단은 뭐 저한테 주셨던 질문이 S&P 500이나 코스피나 코스피 200이나 네. 나스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저도 아이디어는 없어요. 지수를 못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찌됐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1위, 2위 기업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메가캡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긴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비중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들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최대한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메가캡. ETF, 네, 그런 ETF들의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ETF들은 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테크탑10이라든지 네. 테크탑3라든지 이런 ETF들 정도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바뀌고 있고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으니까 그 바뀌는 시장에 맞춰서 뭐 저라면은 뭐 예를 들어 드론, 드론. 방산 중에서는 드론, 그리고 뭐 조선 중에서는 뭐 그 방산 중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한국형 수직 발사체 이런 것들을 개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테마들, 특히 넘버를 갖고 있는 그런 테마들에 집중하면 시장을 조금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자신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감할까 네. 합니다. 네. 최창규 본부장님은 굉장히 큰 장점이 주식, 그러니까 투자의 트렌드를 알려주시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관심 많으신 ETF 전략까지 네. 예, 이렇게 혼합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잘 정보 잘 이렇게 좀 알아가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끝나고 이후에도 좋은 정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